오늘은 주제가 이제 북방의 침략이에요. 베트남, 북조선 아니고 북방. 그러니까 지금 북방이라고 하면 여기가 베트남이잖아요. 여기가 북조선이고. 근데 이 하노이, 이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제 남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중국 쪽을 북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속 침략을 받았어요. 우리도 침략을 계속 받죠. 여기도 받고. 그거하고 비슷해요. 지난 시간에 그 목이 잘린 공주까지 하면서 어우락국이 기원전 멸망을 한 후에 남몰국에 넘어가서 남몰국이 군이 설치가 되고 그 군 설치가 된 후에 기원전 111년에 한에 의해서 남몰도 무너져요. 기원전 111년에 한이 이쪽 전체를 이제 무너뜨리고 복속을 시킨 다음에 그 장군이 그대로 와서 이제 우리의 고조선을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시켜요. 그러니까 기원전 111년하고 108년이니까 한 3, 4년, 3년 정도 사이에 이제 여기를 먼저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고조선을 무너뜨리는데요. 그 이후에 여기는 우리는 이제 고구려가 생기잖아요. 백제신라 이렇게 생겨요. 근데 여기는 1000년 넘도록 식민지배를 받아요. 그 시기를 북속 시기라고 여기서는 북방에 속한 시기라는 개념으로 북속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원 후 938년이 돼야 독립을 해요. 938년이 돼야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제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그 전에는 북방에 있는 한 다음에 이렇게 쭉 당 이런 나라들의 식민 지배를 받는 거예요. 계속 한 지역으로.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북속 시기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마을과 여성 중심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그 시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몽골이 세 차례 침략을 하거든요. 몽골이 세 차례 침략을 한 것을 이제 다 물리쳐요. 그 과정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명이 침략을 해요. 명이 침략을 해서 20년 정도 식민 지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명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청도 침략을 해와요. 청도 물리치고 그 다음에 프랑스 80년 식민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1979년이 되면 중국하고 국경 분쟁이 일어나서 한 10년 넘도록 전쟁을 또 해요. 그래서 1992년이 돼야 이제 중국하고 정전을 하고 이제 국경을 확정하고 있지만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바다에서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크게 북속 시기 그리고 몽골이 침략을 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명이 침략을 했다가 다시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문명연구원이 항상 아시아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의 어떤 안으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명의 침략을 할 때, 그 고조선이나 이때는 기록이 잘 없으니까 명의 침략을 할 때 그러면 조선은 고려 말 조선인데 그때 이쪽 지역은 어떠했는가라는 것도 곁들여서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내일 현암 이후로 기념강좌가 6회째 전남대 철학과에서 열리는데 그 현암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국의 민족사를 똑바로 써서 오래도록 시들지 않는 민족정기, 강력한 생명력으로 가슴마다 숨쉬고 있을 때 그 민족은 비로소 제 역사를 가지고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생력이 시원치 않으면 외세가 대단치 않더라도 그 기세에 눌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외세가 우리 강토를 에워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민족의 생명이 뻗어왔으면 우리 자생력이 자랑스러운 기름이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이 우리에게도 그것이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확신이 섭니다. 이게 이제 현암 선생이 한국 철학을 정립하면서 다들 한국 철학이 뭐야? 뭐 철학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양 철학을 막 공부를 할 때 현암 선생이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정신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은 베트남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사상사를 정립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침략을 받고 식민지배를 받고 그래서 그냥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하나의 어떤 자치구로 살아가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 죽어가면서 다시 독립을 쟁취하고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어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트남 사상사를 정립을 합니다. 베트남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인식, 아시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정립한 교육을 받으면서 정립한 어떤 굳어져 있는 인식 이거를 좀 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한국에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했으니까 완전히 한국의 교육 제도의 틀에 이제 익숙해진 상태로 베트남을 갔다가 거기서 상당히 힘이 들었었습니다. 베트남의 어떤 인식의 방법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관이나 이런 게 한국의 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가 되면서 거꾸로 내가 가진 인식이 너무 편협한 것은 아니었던가 또는 너무 서구 중심적인 것을 나의 인식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으로 원래 제가 한국 철학을 전공을 했으니까요. 한국 철학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제까지 이어오진 않았을 건데 라면서 그때부터 한국과 베트남 철학을 비교하면서 서서히 서로 간의 인식을 조율을 하면서 장점은 좀 키우고 단점은 좀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고 그게 현실에서 좀 더 실천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광주에 와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연꽃이 있죠. 연꽃이 베트남에도 이제 물이 있으니까 연꽃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거의 이제 국화라고 할 정도로 연꽃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연꽃 이러면 우선 불교를 떠올리거든요. 고구려 고분벽화 이러면 거기에 연꽃이 그려져 있으면 아 불교의 영향이야.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연꽃이 있었죠. 우리의 고유한 어떤 뭐 수련 이렇게 좀 날카롭게 되어 있는.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물이 있고 연꽃이 있었겠죠. 그 후에 이제 불교가 들어왔고 그게 이제 상징화가 되긴 되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연꽃만 보면 아 불교의 영향이야
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먹으면서 들어요. 그래서 북석 시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베트남만의 고유한 그런 시기인데 역사가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사상사에서 주장하기로는 기원전 179년 남모를 그러니까 베트남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기원전 179년부터 938년까지가 이제 북석 시기인데 그 사이에 독립 운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독립 운동을 한 인물이 두 명의 여성이에요. 20대 막 20살이 돼갈 두 명의 자매죠. 자매, 쌍둥이 자매인데 베트남어로 이 두 자매의 성이 증씨예요. 증을 이제 베트남어로 증이라고 있는데 성이 증씨인데 두 명이어서 하이라고 하고 그 약간 존칭을 붙여서 두 명의 증 아주머니 혹은 뭐 이렇게 그 정도의 이름으로 하이바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두 명의 자매가 처음으로 독립운동을 펼치고 40년부터 기원 후 40년부터 43년까지 독립을 쟁취를 해요. 그리고 여왕에 올라서 그 이전 시기 우리로 따지면 단군의 어떤 제도를 그대로 이어서 3년 동안 유지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에서 다시 한나라에서 다시 군대를 보내고 역부족으로 이렇게 자결을 하죠. 이게 지금 하노이 약간 위쪽에 남아 있는 그 두 자매의 고향이에요. 고향에 남아 있는 사당이에요. 자매뿐만이 아니라 그 남자 군인들과 이제 여성 군인들이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 장군들이 굉장히 용맹하게 이끌었고 한해 침략, 바다로 들어오는 한해 침략을 여성 장군들이 되게 많이 격퇴를 했어요. 그 이름하고 막 위패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남아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자매의 상을 그 안에 사당 안에 모셔놓은 거고요. 이 메링이라는 곳인데 그쪽에 남아 있는 옛 성터들이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페인트? 이거는 이제 석회를 칠하는데 저도 처음에 가서 큰 나무마다 이게 다 칠해져 있어서 궁금했었어요. 왜 밑둥을 하얗게 칠했을까?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동남아 지역엔 그 병충해를 방지하는 역할도 있고 또 이렇게 뱀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사람이 물리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도시에서는 이렇게 칠해 놓으니까 깜깜한데 하얘서 좀 잘 보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코끼리를 타고 싸운 실제로 코끼리를 타고 이제 지휘를 해서 싸운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하이바증 두 명의 자매 중에 언니의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이 남편의 고향하고 이쪽 증자매 고향의 아버지들끼리 한해 식민지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독립 세력들이어서 둘이 친하게 지냈고 어려서부터 이제 같이 어울려서 놀다가 10대가 되고 이제 20세가 될 무렵 결혼을 하게 되죠, 둘이. 그런데 그때 한의 태수가 결혼식을 할 때 이제 난입을 해서 잡아가요. 잡아가서 이제 처형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제 남편의 복수를 갚는 것과 더불어 이제 나라에 대한 독립 이런 것들이 집안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이런 정신을 쭉 이어오고 있어서 군사를 일으키는데 그 68개 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전부 같이 일어서요. 봉기를 하고 이 여성을 따르죠. 여성을 따라서 한 태수를 몰아내고 이렇게 새롭게 나라를 독립을 시켰지만 다시 한에서 들어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북속 시기에서 처음 일어난 독립운동이었어요. 중요한 건 여성 지도자가 일어섰고 수많은 마을에서 따랐고 그 여성이 왕위에 올랐고 이런 게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독립운동이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 두 번째 독립운동을 이끈 인물도 여성이에요. 막 20살이 된. 아까 43년으로부터 한 200년 후의 일이에요. 200년 후에 일어났는데 이 여성은 좀 덩치가 컸어요. 기록에 따르면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좀 호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년 후니까 막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탄압도 받고 세금 수탈도 당하고 그러면서 오빠하고 이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무술 훈련을 하고 그러다가 봉기를 일으키죠. 근데 이 여성은 일으켰지만 3년 동안 가진 못했고 1년 사이에 이제 실패를 해서 자결을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하지만 중국 역사서에는 다르게 기록이 돼요. 우리와 관련돼서도 중국 역사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주변국을 오랑캐처럼 대하는 그런 그들의 어떤 춘추필법을 쓰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이곳은 베트남 중부지방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는 데인데요. 이게 이제 무덤이에요. 이 여성의 이름은 이제 찌오, 바찌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성이었다는 것이 좀 특이하고 그 이후에는 남성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남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무슨 왕, 그 다음에 그 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베트남의 고유한 어떤 것이었다면 그 남성들은 유학, 불교 이런 영향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요. 민심을 모아야 하니까. 그리고 독립투쟁에 나선다는 말 자체가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인데 독립투쟁에 같이 모여서 싸우러 간다는 건 이제 자기 목숨을 희생한다는 거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리고
중앙은 당연히 한의 식민 지배를 하는 태수가 이렇게, 그리고 관리들이, 유학의 관리들이 지배를 해요, 중앙에서. 그런데 지방, 마을은 이렇게 독립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숨어서 힘을 키우고 있어요. 이런 구도가 베트남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켰던 이 호남 지역의 의병이 가장 강성했던 것처럼, 그래서 마을하고 여성 두 가지는 여전히 계속 주목을 하면서 베트남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고, 사실 여성과 마을은 베트남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제 그 여성의 힘이 우리 쪽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동남아시아 지역, 남방아시아 지역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렇게 해서 938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938년이 되면은 중국은 어느 세력이 들어서냐 하면 이제 한이 들어서요. 한. 앞에 한하고 다르게 구분하기 위해서 남한이라고 부르는데, 남한이 지금 베트남 북부를 이제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것에 맞서서 남한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해요. 그게 지금 요 세 동상이 서 있는데, 가운데 있는 동상이 응옥괸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938년에 남한을 이제 몰아내죠. 몰아내서 베트남의 독립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첫 강의 시간에 했던 그 꼴로아에 도읍을 해요. 그 목이 없는 공주가 있는 그 수도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쪽에 그 유적지들은 이 응옥괸이 건설한 게 많아요. 성도 다시 증축 보수하고. 그리고 새 인물은 박당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모두 북방의 침략자들을 물리친 공통점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938년에 있고, 이쪽은 몽골의 침략을 이 강에서 물리친 전흥다오라는 장군이고, 이분 전에 이제 레 다이한이라는 이제 임금인데요, 이분도 이제 그 박단강에서, 여기는 송의 침략을 물리쳐요. 송의 침략을 물리치고, 여기는 남한, 여기는 이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친 대표적 세 인물을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 강에 이렇게, 지금 이거는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가 유적지예요. 이게 강이고. 근데 이런 말뚝들을 막 박아요. 강둑에다가. 그 바다하고 가까우니까,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강 속이 안 보여요. 강 속이 안 보여서 다 감춰져 있죠. 그러면 중국에서 온 배들은 좀 커요. 근데 여기의 배들은 큰 배도 있지만 작은 배, 강선을 통해서 이렇게 막 유인을 하죠. 그래서 물이 차 있으니까 막 그냥 들어와요. 막 쫓아서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배를 밑에 걸리기도 하고, 이제 철수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 밑에 바닥에 박아놓은 이런 기둥에 걸리기 시작하면 이제 진영이 다 흐트러지죠. 그러면 그때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베트남군이 이제 화공을 하거나 다시 이렇게 배로 공격을 하거나 하는 이 작전을 계속 썼어요. 계속. 그런데 계속 그 작전이 먹혔어요. 우리가 여기를 가던가요? 우리가 답사를 하게 되면 여기를 갈 거예요.
아니 그 멍청하다기보다는 정말 잘 약을 올리면서 잘 유혹을 했던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는데 10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 사이에 중국의 이제 앞잡이 노릇을 한 세력도 있을 테고 여러 세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베트남 북부 홍감을 따라서 12개의 큰 세력이 형성이 돼요. 그 세력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이제. 외침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내전이 일어나요. 12개 내전이 일어나는데 그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모두 정리를 하고 나라를 세운 게 정보령이라는 사람이에요. 베트남어로는 이제 딩볼링인데 정부령이라는 사람이 세운 도읍지가 여기예요. 이곳은 하노이에서 한 80km 밑으로 내려가 있는 곳인데 지형이 카르스트 지역에다가 물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크지 않죠. 황궁은 크지 않지. 그렇지만 침략해 오는 적들을 방어하는 데는 되게 좋죠. 피신하는 데도 좋고. 이 사람이 968년에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 이름을 대구월이라고 정해요. 가운데 구자가 들어가는데 앞에는 큰 대자, 뒤에는 월남할 때 월이니까 큰 월인데 가운데 구가 들어가요. 무슨 뜻일까요? 구는? 아니, 9구는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고구려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구가 없어지고 고려가 되죠. 아니. 그걸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아직 뭔지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베트남에서는 우리는 이제 고구려의 구자가 뭔지에 대한 생각 별로 안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대구월의 구를 자신들의 고유한 그러니까 대는 한자지만 구는 베트남어로 크다, 넓다 이런 의미를 지닌대요. 그러니까 그걸 더 강조한 거죠. 대를 더 강조한. 아니면 한자의 의미에다가 뭔가 자신들만의 그 뉘앙스를 더 붙인 그런 월인 거예요. 이 국호, 이게 이제 나라 이름이니까 국호잖아요. 이 국호가 968년부터 1054년까지 이 국호를 써요. 1054년이면 리왕조까지 쓰고 리왕조의 성종, 단동 성종이 대구월에서 구를 빼요. 그래서 대월이라는 국호를 쓰기 시작해요. 이 대월이라는 국호는 이후에 1800 마지막 왕조 1884년 민망 때가 84년이던가 중간에 1400년이 되면 잠깐 이 국호가 바뀌는데 그때는 금방 이제 그 왕조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 국호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월이라는 국호를 쭉 이어졌다고 보는데 명이 식민 지배를 받을 때는 또 20년 동안 국호가 없죠.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거 빼고는 쭉 이어져서 1804년까지. 1804년이 되면 마지막 응웬왕조가 세워지는데 응웬왕조는 그때 청에다가 국호를 이제 우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국호를 받는데 두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남월과 월남. 근데 청에서는 남월은 거기에 거대하게 있던 남월을 떠올리니까 월남으로
제시를 했고 이제 그걸 그대로 따라요. 그 후에 물론 이제 아까 민망 황제에 이르면 이 대월이라는 국호 대신 대남 이렇게 월이 아닌 남이라는 걸 강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수백 년 동안 쭉 국호가 이어져요. 그 사이에 왕조가 바뀌죠. 우리는 신라 이외에는 왕조가 바뀌면 국호도 바뀌잖아요. 고려, 조선 이렇게. 근데 그게 약간 베트남에서는 왕조가 바뀌어도 대월이라는 국호가 쭉 이어졌다. 대체로. 라는 특징도 있어요. 이 지형을 보면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물길이 있고. 예뻐요. 그리고 이런 동굴이 많아요. 그 안에는. 자연 동굴. 그래서 아까 같은 물길에 동굴이 있는데 물이 오르잖아요. 오르면 동굴이 막혀요. 옛날에는 물이 없었었나? 옛날에 물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니 물이 이제 바닷물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물이 오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하노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성을 버리고 이쪽으로 와서 숨으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 다음에 아까 도읍을 했던 그쪽에 보이시죠? 도읍을 했던 아까 그 정보령의 사당의 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도읍을 해서 하긴 했는데 그 자기하고 늘 같이 시비사원을 정립을 하고 내란을 평정을 했던 태자를 왕자를 태자로 책봉하지 않고 두 번째 아들을 이제 태자로 책봉해서 그 사이에 이제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 이제 암살당하고 말죠. 그래서 6살짜리 이제 아이가 황제가 되는데 그 황제가 되었을 때 송이 침략을 해오니까 그 황제는 싸울 수 없다라고 해서 아까 레다이한이라는 장군이 황제에 올라서 송의 침략을 물리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송나라예요. 그리고 이따 강의 끝날 즈음에 랑선이라는 곳에 그 치랑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치랑이라는 마을이 이제 그 육지로 들어오는 침략해 들어오는 길목이에요. 그 길목을 요새화시킨 것도 아까 처음에 응옥괴엔 938년에 그 다음에 레다이한 임금도 거기에서 이제 육지로 들어오는 침략군에 맞서 싸워요. 그게 거기가 뚫리면 하노이까지 130, 40km밖에 안 되고 평지예요. 평지여서 거기서 이제 목숨을 걸고 막는 그런 곳이에요. 이따가 이제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리왕조가 이어지는데 이건 하노이 황성이에요. 유네스코 유산이고 리왕조가 이어지는데 리왕조는 아까 레왕조 딩왕조에서 레왕조가 이어지는데 그 왕조의 이를테면 그 궁궐 수비 대장이었어요. 궁궐 수비 대장이었는데 제대로 나라가 이제 형성이 안 되고 막 이렇게 폭정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왕위에 오르도록 계속 건의를 해요. 근데 이 리왕조의 나중에 이태조가 되는데 리공원이에요. 리공원이 궁궐 수비대를 하면서
리 왕조까지 세우는 그 과정을 보면 좀 다른 어떤 권력 쟁취와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굉장히 거부하고 조심하고 또 추대하는 세력들도 이렇게 불교의 승려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떤 마을 사람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리공원이의 태생이 좀 신비에 가려져 있는데 어머니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밤에 갑자기 이제 산기가 있어서 그 조그만 사찰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은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머니의 신분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일설에는 약간 그런 마을의 미래를 예언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우리말로 따지면 무당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는데 이제 리공원을 낳고 이제 바로 돌아가신 걸로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사찰에서 자라다가 총명하니까 다른 사찰에 있는 승려가 키운 걸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반승반속의 어떤 승려의 아들이라는 그런 설도 있고 그래요. 이 리왕조하고 불교, 유교 이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북방의 침략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요. 그래서 리왕조를 건너뛰고 리왕조 다음이 진왕조인데요. 진왕조는 리왕조와 다르게 황실 종래혼을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다른 왕조와 다르게 대대적으로 황실 종래혼을 하는 왕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자신의 딸을 혹은 자신의 누구 친척을 이렇게 왕하고 결혼을 시켜서 그래야 신분이 상승이 되잖아요. 그런데 황족들끼리만 계속 결혼을 해버리니까 이 관리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신분이 올라갈 통로가 별로 없는 거예요. 대신 이제 황족들은 이제 그 서로 단단해지겠죠. 우리 예전에 신라처럼. 이런 왕조는 이제 다른 리왕조나 그 이후의 왕조에도 없었어요. 이 쩐왕조는 원래 그 바닷가에서 소금, 그 다음에 이렇게 어업 뭐 이런 거를 하는 집단이었고요. 리왕조 말에 반란이 일어나서 이쪽으로 피신을 했는데, 태자가 이쪽 피신한 지역에서 이 쩐씨 세력이 그 태자와 이제 자신들의 여성을 결혼을 시키죠. 결혼을 시켜서 가병을 동원해서 가서 반란을 진압하고 실권을 잡아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들이 없어서 공주가 7살 무렵의 공주가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쩐씨 집안에서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를 보내서 둘이 막 놀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둘이 이렇게 막 서로 좋아하게 되니까 결혼을 시키고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줘. 그래서 이 왕조에서 진왕조로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왕조의 세력이나 좀 부드럽게 이렇게 권력을 넘겨잡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민심이 계속 리왕조를 너희들이 찬탈했다라는 민심이 자꾸 생기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쩐왕조에서는 대대적으로 리왕조의 잔존 세력을 숙청을 해요. 그때 한 세력이 배를 타고 이제 고려로 오죠. 그게 없애버려요. 숙청이 뭐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세력이 있으면 왠지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리왕조의 마지막 남은 황족이 배를 타고 그 당시에 그 리황족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책들,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고려로 오죠. 고려에 와서 이제 화산 이치가 나중에 되고 몽골에 또 맞서 싸우고 막 그래요. 그 쩐왕조의 사당 안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른 왕조하고 다르게 쩐왕조는 또 이렇게 무덤이 커요. 지금 이게 큰 막루인데, 커다란 막루인데도 막루만큼 높게 이렇게 언덕 같은 큰 무덤을 만들어요. 이게 다른 왕조에서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또. 이게 이제 그 자신들이 고향에 만들어진 사당 모습이고요. 이게 그 사당 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건 사당 밖에 모습이에요. 그리고 쩐왕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교가 완전히 베트남화가 돼요. 베트남의 불교가 돼요. 그리고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아까 7살 이렇게 왕위를 건네받은 진왕조의 태종이라고 해요. 태조가 아니 태종. 그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를 이제 태조로 올리고 태종이 되는데 그 태종이 이 리왕제 여왕하고 2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쩐왕조에서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같은 가문에 있는 여성을 빼앗아다가 황후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그러고서 폐위시키니까 이 황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제 가출해요. 황궁을 벗어나서 말을 타고 막 가출해서 산으로 가요. 산. 근데 산에 가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황제여서. 그 산에 가서 있는데 계속 잡으러 보내줘요. 황제를 데려오려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때 몽골이 막 침략해 들어오려고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없으면 안 됐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와요. 와서 전쟁 준비를 하죠. 전쟁 준비를 하고 몽골하고 싸운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몽골은 항상 항복하면 너희는 이제 우리 편 밑에 내 동생 해놓고 항복하지 않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죽이니까. 어쨌든 전쟁을 하기로 해서 아까 얘기한 쩐능다오 장군을 가장 몽골군이 집중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윈난 지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그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요. 그때까지 윈난은 대리국이었어요. 대리국. 근데 저 사진에 부처님이 왜 대머리예요? 이 사진의 부처님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불교의 부처의 상이 아니라 진인종이라는 황제가 이 산에 와서 깨달음을 얻고 이 산에서 이제 스님이 돼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되니까 머리를 깎았죠. 그래서 그 상에 그 스님이자 황제의 모습을 그대로 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불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유교 불교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많은 병력이 아니었어요. 들어와서 베트남군하고 싸우고 이제 패배를 하죠. 왜 몽골이 베트남을 이제 들어오려고 했냐 하면 한나라 시대부터 베트남은 교차로였어요. 이렇게 바닷길과 특히 바닷길 그리고 위에 초원길도 이어지면서 윈난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윈난에서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에서 베트남을 지나야 그 다음에 가요 바다로. 중국에서 출발한 배가 며칠 동안 가서 베트남에 도착해요. 그럼 베트남의 항구에서 물도 싣고 야채도 싣고 사람들도 다시 보충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항해를 떠나요. 그리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역에서 오건 어디서 오건 베트남으로 온 다음에 중국으로 갔어요. 배를 타고. 이 산이 옌뜨산인데 옌뜨산 정상에는 이런 사찰이 지어져 있어요. 지금 동으로 만든 사찰이에요. 동 100% 동. 그래서 바람에 안 날아가고 무너지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여러 차례 무너졌었거든요. 그냥 집들을 지어 놓으니까. 여기가 산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 굉장히 바람도 세고 그 다음에 안개도 짙고 이 산이 지금 이곳도 그렇고 아까 전년동의 상도 그렇고 이 산이 베트남 불교의 성지예요. 자, 그 다음엔 전흥따오 장군의 사당이에요. 이건 아마 이번에 우리가 답사를 가게 되면 여기 갈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작죠. 그리고 이 사당은 전흥따오 장군이 수군 기지, 이 앞에는 큰 강이 있어요. 근데 강이 밖에서 보이면 안 보여요. 산으로 둘러싸여서. 근데 여기다가 수군 기지를 건설하고 몽골하고 전쟁을 벌이죠. 이 전흥따오 장군은 첫 번째 몽골이 침략에서는 북방을 방어하는 총사령관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왕을 대신해서 전쟁을,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했던 장군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이 호국 영웅으로 가장 우리로 치면 뭐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장군이에요. 여기는 그 장군의 모습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처럼 이 장군 모습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장군의 어머니가 모셔져 있죠. 성녀 이렇게 해서. 막상 가면 더 무서워요. 이게 하롱베이 인근이에요. 하롱베이 인근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항상 이곳을 통해서 배들이 하노이로 들어오죠. 침략을. 그러니까 여기서 막아야 됐어요. 수군들은. 아까 몽골이 침략해 올 때 몽골은 말을 타고 빠르게 침략해 오잖아요. 근데 육로로는 그렇게 오는데 배를 타고는 이제 몽골이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원래 아니었으니까 좀 서툴러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을 타고 막 왔는데
조금 싸우다가 이제 다 하노이 성에서 다 사라져요. 점령을 했어요. 근데 청야전술을 펼쳐서 성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주변에도 다 없어요. 그 성을 점령했지만 그냥 점령하고 기다리기만 해야 돼요. 그 누가 싸우러 오지도 않아요. 그 시간은 계속 가고. 그러니까 이제 몽골 사람들은 좀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네요. 거기서 그 먹어야 되니까 또 뭘 먹을 거는 있어야 되는데 식량을 배로 싣고 내려오다가 이 바다에서 항상 패배해요. 그 식량 보급이 안 돼요. 그 배는 고프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허술해지거나 뭐 약간 느슨해지면 베트남 군들이 항상 게릴라전을 펼치죠. 항상 괴롭혀요. 편안하게 있지 못하도록.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성문을 열고 철수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이 시작돼요. 저기 왜 갈매기가 있지? 이렇게 이런 바다들이 쭉 있고 하노이는 아까 마지막 왕조의 황제가 그 북부 지역의 힘을 좀 없애기 위해서 탕롱, 용이 오르는 그게 원래 하노이의 명칭이에요. 근데 그걸 하노이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때부터 하노이를 쭉 쓰고 있는데 원래는 용이 오르는 게 탕롱이었고 이 바닷가가 용이 내려오는 하롱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들은 그 용의 어머니가 있는 바닷가예요. 이때 몽골이 세 차례 쳐들어왔다가 모두 두 번째는 한 50만 정도로 쳐들어왔고 세 번째 30만이 왔는데 세 번째는 작정을 하고 와요. 작정하라고 오는데 어떤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게 일본 정벌을 하려고 했잖아. 고려를 통해서 탐나에서도 이제 막 배를 건조하게 만들고 해서 전선을 해서 일본 침략을 준비하다가 두 번째 침략까지 실패하니까 모든 영향을 다 베트남 침략하는데 원이 써요. 그 일본 정벌 금지, 중지시키고 이제 총력전을 펼치죠. 그런데도 져요. 그런데도 져서 더 이상 이제 침략을 못 하게 되죠. 뭐 원이 이때 원에 이어서 이제 명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고 명의 주원장이 이제 남방에서 점점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원은 점점 북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때 남은 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침략의 총사령관이 누구였냐 하면 토곤 진남왕이었어요. 이 진남왕이 나중에 윈난에 가서 유배처럼 살아요. 명에 의해서. 그리고 이 진남왕의 후손들이 탐나로 유배가 돼요. 제주도로. 윈난에서 제주도로 유배가 되고 제주도에서 되게 힘들게 살아요. 금부치를 가지고 온 걸 좀 팔긴 했지만 세종 때만 해도 이렇게 뭐 콩 뭐 이런 거 내려보내주고 이랬었어요. (1388년) 뭐 이렇게 타타르의 친왕 80여호를 탐내에 가서 거주할 것을 명하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제주도로 보내요.
그 후에 명이 영락제가 되면 쩐왕조가 점점 부패해지기 시작해요. 왕조 말기 현상이 일어나는데 또 이 부패해지는 것에 더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중부지방에 있는 찬파 세력이 계속 공격해 와요. 그러면 황궁이 무너질 정도로 공격을 해 오거든요. 그 왕이 도망가고 그러다가 또 이제 쩐왕조의 왕이 내가 직접 정보를 갖겠다고 정보를 나섰다가 전장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찬파 세력이 강해서 남방에서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점점 국력은 약해지고 내부는 생기고 왕조 말기에 어떤 병폐들이 생겨날 때 재상이 이제 자신의 실권을 점점 강화하면서 찬파 세력을 평정하고 개혁 정책을 펼쳐요. 근데 아주 강하게 개혁 정책을 펼쳐서 그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면 할수록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따르지 않았어요, 이 개혁에. 그 재상이 만든 성이에요. 이것도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요. 이 성은 하노이에서부터 쭉 밑으로 질문해요. 서울의 서쪽 성문과 다르게 밑동은 남아 있는데 윗동은 없네요. 그게 아니라 이 성을 지은 게 6개월 정도? 1년도 안 돼서 이 성을 지어야 했어요. 명이 침략해 들어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수도에는 성이 있었지만 이쪽 지역이 자신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다른 성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돌로 계속 짓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옆에는 흙이에요. 돌을 쌓고 위에 흙을 막 쌓아서.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만 큰 돌로 이렇게 건설을 한 거예요. 석성이 아닌 거죠. 이렇게 돌로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흙을 이렇게 막 씌웠어요. 요게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성을 쌓고 명예 침략에 대비했는데 침략해 들어오자마자 몇 달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해요. 역사가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외침에 무너진 적은 없다. 호왕조는 혼자 싸웠다. 마을 사람들의 호응이 없었던 거예요. 혼자 싸웠다. 당연히 이제 게릴라전을 하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몰래 정보도 주고 해야 게릴라전이 돼요. 그러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게릴라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만 쌓아서 성에서 싸우면 훨씬 적의 수가 많은데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호황조가 금방 무너지고 명의 식민 지배가 시작이 돼요. 명은 무너뜨리자마자 뭘 하냐 하면 이제까지 리왕조, 쩐왕조 때 만들어 놓은 책들, 특히 민족의식을 막 이렇게 고양하는 그런 책들이라 유적들, 사당들 이런 걸 다 파괴해버려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요. 근데 명은 우리 조선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명국이었잖아요. 조선이 그토록 이제 동경하는 문명국으로서의 명이었고 청은 이제 오랑캐 국가로 봤지만 여기서 응웬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도 유학자였어요. 근데 그 유학자가 유학으로서 명하고 전쟁을 벌여요.
같은 유학으로. 아까 밑에 지방에서 참파가 침략해 들어오는 그 중간의 관문들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을 지나야 중부로 올라와요. 그리고 이게 해변인데 참파 세력들이 있었던 해변이고 중부 지방에 있어요. 중부에서 남부로 가는 지방에. 이 항구는 아까 얘기한 중국에서 출발한 배들이 이 항구에 와요. 이 항구에 와서 다시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화예요. 정화에 원정할 때 정화가 이 항구에 와서 물도 싣고 이렇게 야채도 하고 갔던 그 신주항이라는 데요, 여기가. 베트남 지역은 귀년이에요, 귀년.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한국군이 가서 전쟁을 했던 곳이에요. 베트남하고. 여기가 제일 북쪽이었어요, 여기가. 그 다큐멘터리 보면 한국에 베트남전 참전했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싸워서 많이 죽고 했던 그 지역이. 명의 식민 지배는 1407년부터 1427년까지 20년간 이어져요. 정화는 1405년에 바다로 처음 나가기 시작해요. 1차 원정이라고 하죠. 나가서 1407년에는 인도까지 갔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베트남에 들어오는 시기예요. 아까 항구에. 1407년쯤이에요. 그리고 이런 명예 팽창 정책은 영락제 때 이루어지거든요. 명예 영락제 때 이루어지는데 이 영락제는 자신은 지금 이제 북경을 이제 자신의 그 남경을 떠나서 북경을 수도로 잡고 계속 북쪽에 남아 있는 원하고 전쟁을 벌여요, 스스로. 그리고 정화는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아시아, 아프리카 이쪽으로 보내요. 그리고 다른 환관들을 보내서 뭐 티벳에 보내서 누구를 데려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보내요. 그리고 베트남은 다른 나라는 이렇게 막 전쟁을 하진 않아요. 그냥 조공 책봉 이렇게 하는데 베트남은 직접 가서 전쟁을 해서 식민 지배를 해요. 그 논리는 옛날에 우리 땅이었어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응애자이란 이 인물이 옛날부터 우리에게는 우리의 땅이 있었고 우리의 왕조가 있었고 우리의 풍습이 있고 이걸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명에 맞서서 싸우는 전략 전술을 만들어요. 그리고 종종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인식이 육지를 중심으로 하는 인식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남한은 강도 이제 다 막혀버렸잖아요. 수문이 막혀서 바다로 가지도 못하고 배도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강이 돼서 그런 어떤 환경이 우리 인식 자체도 땅을 중심으로,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근데 또 이제 북으로 가는 길이 또 막혀 있으니까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베트남은 그에 비해서는 훨씬 강도 여전히 이제 다니고 있고 댐도 안 그 밑에 하구원도 안 만들어져 있고 이래서 훨씬 더 자유로운 편이에요. 우리에 비하면. 그 젊은 친구들도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사고를 해요.
우리로 보면 약간 무모해 보이는 일들도 그냥 거침없이 막 할 때도 있고. 대표님, 아, 거기가 아니고. 저희 나라 안에 강이 있잖아요. 베트남 안에 있는 강이 있어요. 음, 다른 나라들도 그런데 강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강의 물도 마시고, 강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강이 있어야 그 강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이렇게 물자를 교환할 수도 있고, 조개도 잡아먹고, 물고기도 먹고. 그래서 조금 큰 마을 혹은 문명 이런 게 형성이 되려면 항상 강이 있어야 해요. 강은 당연히 이제 바다로 좀 연결이 되겠죠. 우리도 강이 있잖아요. 여기도 영산강도 있고, 광주에만 해도 여러 가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또 섬진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강들이 하나의 어떤 이렇게 큰 마을들이 모여서 큰 하나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그런 줄기가 돼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강을 항상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요. 어머니. 그 옆에 자식들이 이렇게 달리듯이 마을이 달려요.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을 키우듯이 그 강이 마을을 살찌우는 거죠. 근데 가끔 어머니가 화가 나면 강이 범람을 해요. 마을이 물에 막 잠기고. 그렇지. 영락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정화 이외에도 이시하를 이렇게 동북지방에 보내거든요. 아무르강 유역에 보내서 누룩한 도사를 설치하고 강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다 이렇게 명예 질서 안으로 복속을 시켜요. 흑룡강 하류에는 이시아가 5번 원정을 갔고 25척의 대함선을 이끌고 이제 송화강, 아무르강 이걸 거쳐서 누룩한 도사를 설립하고 사할린으로 가서 아이누하고 접촉하고 가서 하는 일은 명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 황제에게 어떤 황제 영향권 안에 너희들이 있다라는 거를 협정을 맺고 오는 거죠. 그런데 명이 조선에게 고려 말부터 조선에게 계속 요구한 게 있어요. 뭘 요구했을까요? 식민지. 아니, 식민지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은 식민지를 하면 명이 관리를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게다가 그건 아닐 거야. 베트남은 풍부하잖아요. 쌀도 많고 과일도 많고 막 많아요. 뭔가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민지배 해봤자 골치만 아파요. 그런 힌트 내놔주세요. 명은 영락제는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원의 북원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나. 제가 조선인가 고려한테 지원 보내달라. 먹을 거 지원. 지원 보내달라고. 지원 보내달라고. 군사 지원. 군사지원보다 말을 타고 싸워야 하니까. 초원이니까 말을 타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제주도의 말이 뛰어났어요. 제주도의 말이 며칠 동안 계속 달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싣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주도 말이 좋아하냐면 몽골이 자신들의 곳에서 태어난 말을 배에 싣고 제주도까지 가요. 제주도에서 키워서 다시 말을 싣고 가. 그 정도로 제주도 말을 선호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명의 어떤 400년 동안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명의 그 공주도 오고 막 이랬어요. 원에. 그런데 명이 들어서니까 원이 키우던 말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던 원의 세력은 우리 황제가 놓은 말을 적군인 너희에게 우리가 어떻게 주냐 하고 이제 안 내놔요. 그러니까 최영 장군이 가서 이제 정벌을 해요. 제주도를, 탐나를. 2만여 명의 이제 병사를 데리고 230척의 배를 타고 가서 그 중에 몇십 척은 침을 제주도는 침을 잦은 성. 그런데 당시에 말은 명이 말을 요구하는 건 한편은 말을 그렇게 많이 빼앗아가면 국력이 약해져요. 조선 고려도.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하나는 자신들이 필요해서 가져간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조선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조선의 힘을 약화시켜야 되냐 하면 여진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위에. 명은 여진족들에게 계속 벼슬을 줘요. 우리 편이더라고. 조선은 어떻게 했을까요? 힘으로. 아니, 조선도 벼슬을 줘요. 그럼 여진족 추장은 둘 다 벼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서 조선과 명은 그 지금 북부지방, 한국의 북부지방에서 세력 다툼을 해요. 여진을 누구의 편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명은 약간 두려워해요. 조선이 침략할까봐. 실제로 명에선. 그래서 계속 경계를 해요. 그러면서 말을 빼앗아가요. 그 다음에 또 빼앗아간 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이번 힌트를 주자면. 여성. 여성도 있어요. 노동자 되냐고. 고려청자 만든 사람. 고려청자 만든 사람? 기술 가져갈 수 군인이랑 여성. 화자예요. 화자. 화자? 남성인데 남자 아이예요. 그런데 환관이 되는 거예요. 관관이 뭐죠? 환관 내시는 알아요. 내시. 내시? 예. 내시 알아요. 그 아이들을 너무나 많은 화자를 요구하니까 국가에서 남자 아이들을 데려다가 화자로 만들어서 명에 보내요. 수백 명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성을 요구를 하는데 그냥 여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영락제의 이런 왕비로 삼거나 후궁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명에는 아직까지도 순장 제도가 있었어요. 황제가 죽으니까 한국에서 간 여성을 죽여서 같이 무덤에 묻어요. 그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중국은 예전부터 나쁜 사이이고. 그래서 한도 그렇고 이제 원도 베트남을 침략하면서 늘 이제 고려에 대한 양쪽에 이걸 했듯이 명도 마찬가지였어요. 베트남 침략해서 식민 지배를 했지만 한국하고의 그런 북방의 관련 관계들을 막 이렇게 같이 연관시켜서 명예선을 했어요. 우리는 몰랐죠. 베트남도 몰랐을 거예요.
저쪽에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좀 편안해지고 이런 관계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명은 그것을 양쪽을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베트남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중국의 그 같은 나라의 영향을 이렇게 받으면서. 근데 조선은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해서 와서 만든 나라여서 명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왕조가 그래서 명에 굉장히 사대주의를 해야만 하는 그게 쭉 이제 조선 후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자 성리학, 명이 정해준 성리대전에 정해준 주자 성리학을 사상적인 토대로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모두 거부하는 그런 학술 경향을 갖게 되어버렸고 베트남은 그와 다르게 그런 명예 그런 사상적인 것이나 뭐 여러 가지 압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죠. 그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게 응웬짜 이 사람 때문이에요. 1407년 명이 침략해 오고 10년 후에 이 사람은 그 아까 호왕조의 태학생이었어요. 아버지는 관리였고. 그러니까 명이 침략해 들어오니까 이제 붙잡아서 명으로 데리고 가요. 베트남에 있는 관리들은 모두 명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기술자들, 그 다음에 뭐 쓸만한 것들 다 가져가요. 그리고서 먼 곳으로 배치를 시켜요. 관직을 주고 먼 곳으로. 그럼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먼 곳으로 배치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떤 여성과 결혼을 시켜서 그냥 중국인처럼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동화 정책이라고 하죠. 베트남 내에서는 문화 말살 정책을 쓰면서 동화 정책을 써서 다시는 베트남 민족이 자신의 어떤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철저하게 펼쳐요. 그것에 맞서서 베트남적인 것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 인물이 이 사람이에요.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어떤 호국 영웅으로 추앙을 받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쓴 글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인의라는 게 있어요. 유학에. 명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써요. 인의는 우리 베트남이 인의고 명은 너희들은 폭력적인 문명의 국가가 아니다. 그걸 선언을 해요. 우리야말로 문헌지방이다. 문명의 국가다. 니들 하는 거 보니까 절대 너희들 명은 문명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들고 중국을 야만족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론적으로. 그러면서 문명한 베트남이 너희들 침략을 물리치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논리를 성립을 시켜요.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 충성하면 이제 왕에게 충성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식민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왕이 없어요. 충성할 왕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충성이 되냐면 인민에게 충성한다. 마을 사람들에게 충성한다 이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10년 동안 싸워서 명을 물리치죠. 그때도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게릴라전 하는 독립투사들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 쌀도 주고 도와도 주고 뭐 이래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명의 장수 중에 굉장히 베트남 독립군들을 힘들게 한 장수가 한 명 있었는데 마을에 가서 막 뭘 줘요. 마을 사람들에게. 쌀도 주고 뭣도 주고 막 줘.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괜찮은데? 식민지를 받아도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막 민족의식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도 없었어요. 임진왜란 때도. 괜찮은데 뭐 우리 왕 있을 때보다 더 혜택이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곤란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 착취를 하잖아요. 마을에 가서. 그러니까 분노가 끓어오르는 데다가 이 나쁜 놈들을 같이 무찌르자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요. 그게 레 왕조예요. 그 레 왕조의 무덤이에요. 레 태조의 무덤, 여태조의 무덤. 조그마해요. 나라가 완전히 탈탈 털린 다음에 왕조가 세워졌기 때문에 무덤도 이제 크게 만들 돈도 없고 이랬어요. 이게 막단강이었고요. 그 레 태조, 여태조가 명을 물리칠 때 받은 어떤 검이 있었어요. 거북이로부터 받은 검. 이게 하노이에 있는 호수인데 이 호수에서 다시 이제 왕이 돼서 이곳에서 아까처럼 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고 있는데 거북이가 나타나서 그 검을 다시 받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 호수의 이름이 환검, 검을 돌려받다라는 뜻의 호수예요. 그것을 이야기로 만드는 게 이제 수상인형극. 이렇게 인형극으로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거북이가 쫓아오고 검을 우리가 답사를 가면 수상인형극을 보게 되죠. 질문하는 친구는 어디 갔지? 자, 이제는 훌쩍 뛰어서 1979년으로 가요. 79년에 1975년이 되면 베트남 전쟁이 끝나잖아요. 사실은 이제 1968년쯤에 거의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미국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발을 빼느냐라는 것들만 협상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국군이 많이 미국 요청에 의해서든 뭐 그 전서부터 이승만서부터 계속 가려고 했어요. 박정희도 그랬고 그 후에 많이 파견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75년 4월 30일 이제 남베트남, 베트남 공화국이죠. 그때 당시 북베트남은 뭐였냐 하면 베트남 민주공화국, 남베트남은 그냥 베트남 공화국이었어요. 그리고 남부 해방 임시정부인가가 있었고 이 세력들이 합쳐서 하나의 국가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거든요. 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고 캄보디아하고 남부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79년에 중국이 이제 침략을 해요. 그 침략해오는 치랑이라고 하는데 발음 그대로 읽으면 돼. 영문이니까 발음 기호처럼 치랑. 아이는 애예요. 이렇게. 협곡 같은 한자어인데 이 치랑이 아까 응옥교에서부터 쭉 중국에서 내려오는 세력을 맞아서 싸우던 육로의 관문이에요. 여기도 이제 답사를 가면 여기를 갈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지 않는 곳인데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여기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곳이 한 20km 정도가 이렇게 협곡이에요. 이렇게 양쪽이 깎아지른 이렇게 협곡들이 쭉 20km쯤 늘어서 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협곡만이 아니라 이 속에는 막 미로 같은 거, 막 무기고, 그다음에 땅굴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중국군이 20에서 30만 정도로 이제 침략을 해오죠. 베트남 북부 전 지역에서 침략을 해와요. 그런데 선전포고 없이 그냥 침략을 해서 일단 침략을 하는데 대포를 막 쏘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죽죠.
여기는 동당고개예요. 동당이라는 곳인데 치랑은 랑선이라는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에서 하노이로 내려오는 쪽에 있는 곳이 치랑이었고 더 위로 올라간 곳이 동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전선이에요. 왜 공산당 표시가 있어요? 공산당이니까요. 아하. 여기가 동당포대인데 이곳이 그 중국하고 베트남 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던 곳이에요. 이곳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곳이 뚫리면 랑선 시내가 바로 뚫리고 그 다음에 아까 치랑 거기에 맞닥뜨리고 치랑에는 10명이면 1명만 살아서 지나간다는 그런 말이 전해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치랑은 못 건너가요. 중공군도 못 건너가고 이곳을 중공군이 점령을 하는데 베트남군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700명 중에 6명만 살아요. 다 여기서 죽죠. 그러니까 중국 대신 일개 연대가 몇 개 사단을 이렇게 막아낼 정도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도 이렇게 그 죽은 사람들이 발굴이 안 돼서 곳곳에 유해가 묻혀 있는 그 곳에 이렇게 무너져 있잖아요. 포대가 무너져 있는 그 밑에 틈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향 피우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동당역이에요. 동당역은 중국하고 베트남 간의 중간. 중국 기차가 여기 오면 이제 바꿔서 베트남 기차로 그곳이에요. 환승역인가? 동당역은 이게 랑선 시내예요. 랑선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산인데 이 산에도 굴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굴에 숨어서 폭격을 피하고 그랬던 산이에요. 베트남 구리천만? 의지춘. 맛있게 생겼죠. 정답 솔방울. 나라는 거예요. 나. 나? 제가 왜요? 랑선이라는 지역의 특산물이에요. 영어로는 애플 슈가. 애플 슈가 애플이지. 슈가 애플. 설탕이라고요? 설탕처럼 달아요. 설탕 사과? 설탕처럼 달아요. 한번 먹어보고 싶네. 랑선 가는 길에 이렇게 팔고 있어요. 휴게소에. 맛있어요. 설탕만큼 달달한 한번 먹어볼까? 자, 동당역은 또 나 김정은 여기 있어. 이 역에 왔어요. 이 역에 와서 여기서 기차를 갈아타고 트럼프를 만나러 하노이로 갔죠. 김정은 있으니까 깜짝 놀랐네. 그런데 김정은이 탄 기차가 탈선해서 사고 났어. 아니 아, 여기를 갈 수 없었어요. 베트남 철로가 너무 무거워서 기차가 그래서 베트남 철로가 견디지 못해요.